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 측은 그제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부결 기류라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무기명 투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오늘 임명동의 여부를 결론짓습니다. 지난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45일 만입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즉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합니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의 의중이 절대적이란 얘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사실상 반대로 기운 모습입니다. 앞서 인사청문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부적격 인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일단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변수는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제적의원 298명 가운데 단식지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면 가결 정족수인 과반을 149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을 더하면 115표 정도라 34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에서 이에 맞먹는 이탈표가 민주당 등에서 나올 경우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전원합의체 구성이나 법관 인사 등 사법부 기능 일부가 마비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균용 후보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비상장 주식을 가장 깨끗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봉직 기회를 달라고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여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이탈표 자극에 나선 상황에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이란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전초전으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내 각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선거권이 있는 강서구민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일로 평일인데다 보궐선거 특성상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만큼 여야는 주말을 끼고 있는 이번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사실상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의혹을 거듭 부인했고 부적절한 여성관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여당이 보이콧까지 고려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유감 표명으로 정상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잠깐 짧게. 가까스로 열린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언론사 주식을 신우이와 지인에게 맡겼다가 되찾았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2018년 지분 재매입을 앞두고 회사 가치가 하락한 점을 두고
통정 매매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신우이와 지인이 적자 회사를 떠안아줬다는 기존 해명을 거듭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관련한 부적절한 여성관 논란에는 오히려 가짜뉴스라며 공세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강간 출산을 옹호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것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네. 부분입니다.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는 지적에는 대한민국 언론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책임을 비켜갔고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몇 번 마주쳤을 뿐이라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 본인과 여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막판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오늘 새벽 1시쯤 김 후보자에게 청문회에 참석하길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어제 오전부터 반나절 넘게 이어온 청문회를 정회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미국 방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가 추위의 하원 의장 공석 사태를 겪으면서 백악관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CBS 뉴스는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개월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도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북한의 무기 지원이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인다며 푸틴과 김정은의 군사협력 논의가 이제 형태를 갖춰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BS는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장기적인 무기 지원 계획의 일부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을 공격해 대규모 민간인 인명피해를 입힌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an you imagine just walking to the grocery store with your kids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it that you're going to make for dinner? And you see an explosion happen where bodies are everywhere. And it's horrifying.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He wants to give a major speech on this. There's strong bipartisan support from both chambers for protecting our national security by backing Ukraine.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아직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확실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핵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최전선 하르키우에서는 민간인 시설이 러시아 공격을 받아 어린아이를 포함해 5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비가 생길 때마다 핵 위협을 해왔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에는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닉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에도 이 미사일을 언급하면서 세계의 전략적인 균형을 보장할 신무기로 지구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차세대 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시스템도 거의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рылатая ракета глобальной дальности с ядерной установкой, двигательной ядерной установкой. Мы фактически закончили работу над Сарматом, над сверхтяжелой ракетой.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도 철회할 수 있다며 30년 만에 핵실험 재개 경고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듭 서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서방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을 확신한다며 방공망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For us, it's very important.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lso have to be ready to work together this period, not to lose this unity.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쿠피안스크 지역 포로자 마을을 공격해 6살 소년을 포함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약 반년 동안 점령됐다가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곳으로 러시아군의 크고 작은 공격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날 공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의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을 내고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에서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가 악화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멕시코 국경지대에 추가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텍사스주 리오그란데밸리에 추가로 국경 장벽을 짓기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은 이번 조치가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다고 공언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IMO 본부에서 개최된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지만 또다시 의견이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 등을 설명하자 중국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면서 방류량과 성분에 관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 대표는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 협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화물차 운전자 A씨와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4년 동안 내버려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고충 상담을 도맡아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력은 대폭 늘려놓고 정작 이들의 고충을 들어줄 창구는 없애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몽골에서 온 32살 인키버트 씨. 비자 문제와 온갖 서류 제출 등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인터넷에서 이 센터를 찾아봤고 그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담받아요.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 9개 거점을 두고 사업장의 각종 문제 해결부터 한국어 교육, 건강검진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 건수만 52만 건에 달할 정도인데 갑자기 내년에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개를 내젓습니다. Every Pakistani know about these centers, and when we have any problem, we just call at this center helpline and we get help.
정부는 기존의 센터 업무를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나눠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센터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말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담이라든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정부는 사실 일요일 날 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노동자 혼자서 가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아마 사포를 당할 수 있어요. 한국말 못하기 때문에 상담하거나 조사하거나 못할 수 있어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 특히 투표권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랑방마저 없애버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려다가 사설 브로커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돈도 뜯기고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게 불보듯이 뻔하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상담이 행정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조치하는 것뿐이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다국어 상담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이주노동자 유입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지원 기관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인천 대청도 야산의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사무소 근처 야산에서 산불이 다시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과 공무원, 해병대 등 130여 명이 나서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늘 새벽 1시쯤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 50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산불이 나 59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업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비가 올해에만 10억 원 넘게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연지원실 직원이 연구원으로 둔갑해 인건비를 타내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 과제와 관련 없는 데 썼는데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평가, 관리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비 규모가 3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꼼수를 부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 없는 경영지원실 인사 노무 담당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겁니다. 그 결과 1억 300여만 원이 인건비와 연구수당으로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소프트웨어와 장비 임차 비용 3억 4천여만 원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두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감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혈세로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10억 원 넘게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R&D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경영악화 등으로 연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업체들이 있다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WTO는 현지 시간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WTO가 올해 4월 제시한 전망치인 1.7%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수치입니다. WTO는 올해 세계 무역의 둔화 현상이 철강과 사무, 통신 장비, 섬유, 의류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1년 연속 감소해온 결핵 환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결핵 환자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누적 결핵 환자는 15,451명으로 지난해보다 0.1% 늘었습니다.
결핵 환자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7.9%씩 감소했지만 지금 추세면 올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주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감소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9,400여 명으로 일주일 새 3%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20%대였던 감소폭이 점차 둔화해 지난주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신문들 차례로 먼저 볼 텐데요.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서울대 신입생도 의대 가자, 올해 418명이 휴학을 했다라고 쓰여 있죠. 이 신입생 휴학생이 418명에 달한 건 2019년과 비교해서는 2.5배 늘어난 수준이고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른바 문과 침공으로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했던 이과생들의 이탈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범대학에서의 자퇴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준비한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4대 과기원 이탈자 작년에 43% 급증했다. 역시나 의대와 약대를 가려고 재수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과학기술원에서조차 의대와 약대 진학을 위해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반도체, 나노 등의 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고급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역시나 의대 진학을 위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작년에 전국 37곳 약대에서 206명이 중도 탈락한 것 또한 의대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서울신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초과학 전공의 대학원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신문에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반복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들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에 실린 학자금 대출 관련 기사 준비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의 수 2021년까지는 감소세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다시 증가로 전환됐는데, 특히나 생활비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걸 보면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 기준 연간 2,394만 원을 넘게 벌면 대출 원리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의무 상환 미개시자가 작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자면 23.6%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상환을 시작했다가 소득이 줄어서 상환을 중단한 청년도 꾸준히 10만 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기사에서는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적어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프랑스가 빈대를 잡으려고 탐지견까지 투입했다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에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잇따라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SNS에도 기차나 공항 안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좌석 덮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아예 서서 가는 걸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당국은 기차와 지하철에 탐지견까지 투입해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여름에 파리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프랑스로서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외신에서는 무역이나 관광, 또 이민 등의 세계화가 빈대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고, 프랑스 곤충학자는 여름철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짐을 통해서 빈대가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점차 강화된 점과 포식자였던 바퀴벌레 개체 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프랑스가 이 빈대 문제를 잘 잡고 올림픽을 문제없이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2030 월드컵 개최지 발표 소식입니다. 피파는 2030 월드컵을 주 개최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를 포함해서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까지 세계 대륙 6개 나라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것처럼 2002 한일 월드컵을 포함해서 공동 개최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꽤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피파는 월드컵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이고 참가국 수가 48개로 늘면서 경기장도 최소 12개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국가가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걸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제목에서도 잠깐 나온 것처럼 이번 공동 개최 소식에 가장 표정이 밝은 건 다름 아닌 사우디인데요. 작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인접한 사우디가 기존의 관행대로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순번이 꽤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30 월드컵 때 세계 대륙이 함께 공동 개최를 한다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 스타급 선수들을 자국 리그로 영입하고 있는 사우디, 월드컵 유치 또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 사우디 외에 개최 도전 의사를 밝힌 나라가 없고요. 자금력에서도 앞설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월드컵 외에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전에도 나설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독재나 인권 침해를 희석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는 스포츠 워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최근 5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사실 이제 국제유가 기여도는 물가 상승률 떨어지는 마이너스 효과를 냈는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전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좀 줄은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가 올라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이유는 신선식품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폭우, 그 다음에 폭염 때문에 신선식품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일시적 영향,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률에 기여를 했고, 특히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여전히 1년 전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 부분도 한 19%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요번에 올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선식품 그리고 전기 요금이 올라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다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로 이제 요새 장보기가 겁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식료품 가격이 이제 체감 물가에 영향도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름철, 보통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철 끝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추석이 끼고, 요럴 때는 이제 어떤 식품에 대한, 특히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 빈도가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장을 볼 때는 국민들이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올여름은 이례적으로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 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과실류 쪽이 낙과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이제 식품 쪽의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림세가 이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어떤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언급했던 국제유가,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식품 가격, 신선식품 가격 오른 거 요거 빼고 이제 근원 물가를 계산하면 사실은 이제 물가는 기조적으로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그래서 이제 통화당국에서는 우리가 헤드라인이라고 말하는 통상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근원 물가 상승률을 좀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 다행히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그리고 이제 OECD 쪽에서 근원 물가로 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이런 것들은 상승률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근원 물가가 이렇게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를 봤을 때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냈던 품목들, 사실 뭐 품목을 잡기 나름인데 그게 이제 개인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7 중에 1.3이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 뭐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죠. 개인 서비스라고 말하면
뭐 자영업 하시는 뭐 미용실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서비스 요금인데 네. 그런 것들이 계속 기여도가 높아지는 건 하반기 물가를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렵다. 물가 안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국제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겠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수 부족 문제가 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부담을 안고서라도 일단은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 유가가 다행히 최근 며칠엔 또 이제 주춤했어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춤했긴 했는데 우리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보통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실 때 뭐 경유나 휘발유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리터당 한 200원 정도 싸게 사고 계신 거예요. 유류세 인하 때문에. 그럼 거의 10%가 넘게 예, 할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이제 유류세 품목이 10% 이상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기재부 장관도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세수는 덜 거치는 거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를 이제 정부가 부담해야 되니까 지금 한 50조 넘게 이제 올해 세수가 좀 펑크가 날 것 같은데. 네. 다행히 그 중에 한 뭐 절반에서 60%는 중앙정부 부담인데 그걸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뭐 외국환 평형기금을 이용한다든가. 근데 그 나머지 한 20조 내 정도 많게 잡으면 30조 가까이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지방정부 사업을 하기가 힘들 거고, 특히 이제 경기는 올해까지는 나쁘다고 보면 세수는 생각보다 더 안 거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지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국제유가를 보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뭐 고금리가 오래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뭐 수요가 꺾일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1, 2주 전만 해도 배럴당 150달러 간다고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행히 이제 우리가 3고라죠. 뭐 환율, 금리, 유가를 가지고는 3고라고 하는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금리하고 유가는 최근에 들어서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 금리가 뭐 세계 경제 전반을 좀 다운시키고 그리고 원유 수요가 줄 거고 그럼 이제 유가도 떨어질 거다. 이런 연관성이 커져서 지금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은 좀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뭐 100달러 이상 얘기하는 기관도 있지만 지금 뭐 얘기했던 뭐 150달러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쑥 들어갔고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뭐 2년물하고 10년물 우리가 주로 보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시장, 사실 우리는 선진국이긴 한데 금융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높고 리스크가 크고. 근데 그런 신흥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 나라 국채 금리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지금 4.78 정도,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력이 많이 다운이 될 거고, 그게 특히 신흥국들의 좀 부담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채권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고, 더구나 이제 우리가 금리가 상승할 요인은 아직 많아요.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일단 한전이 이제 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한전이나 산업부에서 요구하는 폭만큼 절대 허락을 안 해줄 거고 나머지는 다 채권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채권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도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한다고 은행채를 막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물량이 쏟아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니까 금리는 다시 채권 시장 금리로 올라가겠죠. 그런 게 중첩이 되면 국내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한 거였나요?
지금 미국 고용 지표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는 호황인데 민간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주목을 하면서 좀 숨을 고르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당히 그 미국 증시에서 보고 있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다면 다시 주식시장은 폭락할 거고, 고용 지표가 이제 미국도 고금리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다운이 된다는 그런 신호가 뚜렷하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사실 반대인 거죠. 고용 지표가 좋으면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지금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 업체 두 곳에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이 상계 관세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우리 양국 간의 교역을 할 때 이쪽 국가에서 어떤 기업에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싸지죠. 예. 그러면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보조금을 안 주는 국가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보조금이 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이제 관세율을 높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상계관세라고 하는데, 요게 사실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올해 2월에 예비 판정이 사실 났었어요. 예. 났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거고, 상계관세율은 한 1.1%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강 업체의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한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철강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그 철광석이나 그다음에 석탄을 뗀 고로 방식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거는 이제 지금 포스코가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계 관세를 맞은 두 우리나라 철강 업체는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입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가 10개 정도 되고요. 전기로로 하는 우리 철강 업체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도 전기로가 한 3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기로를 사용해서 철강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업종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현대제철이 한 1,800기가와트 정도 전기를 사용했고, 그런데 반도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4,700이거든요. 반도체 업체가 사실 더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반도체 쪽에도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좀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미국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다른 주력 수출 업종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이,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석유화기는 철강이지, 사실 완제품 쪽에서 뭐 전기 때문에 상계 관세를 매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업종으로 크게 이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부동산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대출, 또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드시니까 상당히 좀 자금도 부족한데, 특히 이제 이 주택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고, 버팀목 대출이라는 건 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 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뭐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부부 합산으로, 버팀목 대출도 7,500만 원 이렇게 늘리는 소득 요건이죠. 대출 요건이 아니고 소득 요건을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제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해서 청년층, 특히 이제 지금 막 그 결혼을 하시고 사회 진출한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좀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지원이 좀 강화된다고요? 이게 전세 사기 이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니까 사기 피해를 당한 걸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실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셔도 그 집을 못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연소득 요건이 기존은 부부 합산 7천만 원에서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기존에는 3억 원 이하만 이제 해당이 됐었는데 5억 원 이하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대출액도 2억 4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정부가 저리로 대출하는 그런 대안 대출 완화 조건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피해자들이 뭐 빨리 못 움직이고 이럴 때 또 소송도 필요하고 이런 법률적 지원에 대해서 어떤 그 법률 지원하는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노르웨이의 거장 욘 포세가 선정됐습니다. 포세는 소설로 데뷔했지만 극작을 시작한 이후 동시대 최고의 극작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해마다 꾸준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제 아이는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혼자가 될 것이며 언제나 혼자일 것이다.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의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이름이 스웨덴 할리몬에서 호명됐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3 is awarded to the Norwegian author Jon Fosse for his innovative plays and prose which give voice to the unsayable. 포세는 1983년 장편 소설 레드 블랙으로 데뷔한 후 1990년 중반부터는 누군가 온다 등을 집필한 희곡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희곡은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을 단순하고 간결한 언어로 다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I would say that it has to do with that he focuses on human insecurity and anxiety, the basic choices you make in life. Very elementary stuff. 포세는 모국인 노르웨이보다 해외에서 더 명성이 높은 작가로 노벨상 시즌마다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Ja, jeg kjenner meg vel kanskje litt matt, men selvsagt også veldig glad for den store ære, for å si det sånn. Jeg har jo vært inne i diskusjonene om Nobelprisen i 10 år, tror jeg nå. 포세는 노르웨이 작가로는 네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올해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을 기대했던 일본은 포세의 작품들을 긴급히 진열했습니다. 10冊ない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ね。7アイテムありますけど、合計しても10冊ないぐらいですね。はい。 문학상에 이어 다음엔 평화상과 경제학상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이 낀 노벨 주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사전 만들어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조선 사람 모두가 지식을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투리를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 위기 속에 조선인을 조선인답게 살게 하기 위한 언어 독립이 필요했다. 수집한 어휘들은 방대했고 주로 방언은 방학 때 귀향하는 학생들에게 부탁해서 모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본어로 말해 선생님께 혼이 났다는 학생의 일기가 일본 순사에게 발각된 것이 문제였다. 이 사건으로 연행된 교사는 조선어학회에서 활동 중이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급습해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
회원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됐고 사전 편찬은 중단됐다.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광복 후 한글이 써있는 종이 뭉치가 우연히 발견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간절히 찾아 헤매던 원고였다. 사전 편찬은 계속됐고 1957년까지 총 6번의 사전이 완성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로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진 대관령에서는 올해 첫 서리와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 대구 10.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1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